가진 돈은 27만 원뿐이었어요. 뱃속 아가는 잘하는데 당장 내일 먹을 쌀조차 없었죠. 엄마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고도 비행기 표값이 없어 울기만 했어요. 불효녀가 된 것만 같아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만든 샌드위치 하나가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기적을 선물해줬어요.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우풍이 촛불처럼 위태로운 제 마음을 흔듭니다. 덜컹거리는 알루미늄 세시 소리가 마치 낯선 이방인을 향한 경고처럼 들려 저는 얇은 극세사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만년설이 보이는 언덕에서 자유롭게 노래하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지구 반대편 서울의 가파른 언덕배기에 위치한 낡은 빌라, 그것도 햇빛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반지하 방에서 윙윙거리는 낡은 냉장고 소리에 의지의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아니라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행인의 그림자와 지저분한 골목길의 바닥뿐입니다. 제 곁에서 코를 골며 잠든 남편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장에 핀 곰팡이 자국을 고향의 별자리 삼아 그리움을 달랩니다.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우아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며 비행기에 올랐던 아이술로. 하지만 지금 제 손에 쥐어진 것은 텅 빈 지갑과 남편의 미안함 가득한 눈빛, 그리고 빚독촉장뿐입니다. 그래도 저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이 차가운 방바닥에서 피어오르는 희미한 온기처럼 제 안에도 아직 꺼지지 않은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다고 믿고 싶으니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아이술루입니다. 달처럼 아름답다는 뜻을 가진 중앙아시아의 거인 카자흐스탄에서 온 여자입니다. 제 고향 알마티는 눈 덮인 텐산 산맥이 병풍처럼 도시를 감싸고 사과나무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꽤나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국립극장의 무대 의상 제작실에서 일했습니다. 화려한 벨벳 천에 금실로 자수를 놓고 배우들의 몸에 딱 맞는 드레스를 만드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제 손끝에서 탄생한 의상을 입고 무대 위에서 빛나는 배우들을 볼 때면 마치 제가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된 듯한 벅찬 희열을 느꼈습니다. 저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낡고 버려진 천 조각들을 모아 세상에 하나뿐인 예술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극장에서 쓰고 남은 자투리 천, 유행이 지나버려진 커튼, 낡은 식탁보들이 제 손을 거치면 화려한 파티 드레스가 되고 고풍스러운 재킷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마법의 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늘과 실만 있으면 저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재봉틀이 돌아가는 드르륵 소리는 제 심장 박동과 같았고 바늘땀 하나하나에는 제 영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평생 옷을 만들며 우아하고 기품 있게 늙어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운명은 예고 없이 아주 우연한 계기로 찾아왔습니다. 3년 전 극장시설 보수를 위해 한국에서 기술자들이 파견을 왔습니다. 그중 유독 말이 없고 묵묵히 일만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남편 태식 씨였습니다. 그는 다른 한국 기술자들과 달리 퇴근 후 술자리에 어울리지 않고 늦은 밤까지 극장에 남아 낡은 조명과 난방시설을 고쳤습니다. 어느 날 제가 밤늦게까지 의상수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당황하고 있을 때 손전등 불빛과 함께 나타난 사람이 태식 씨였습니다. 괜찮아요? 안 다쳤어요? 그는 서툰 러시아어로 물으며 제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배전반을 고쳐주었고 다시 전등이 켜졌을 때 환하게 웃던 그의 미소는 텐산 산맥의 만년설보다 더 순수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말보다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무거운 원단 롤을 옮길 때면 어느새 달려와 들어주었고 작업실 문고리가 고장나면 말없이 고쳐놓고 가곤 했습니다. 화려한 언변이나 꽃다발은 없었지만 그의 묵묵한 성실함과 배려심이 제 마음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파견 기간이 끝나갈 무렵 그가 저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아이술루, 나랑 한국 같이 갑시다. 내가 가진 건 많이 없지만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 자신은 있어요. 내 목숨보다 당신을 더 아낄게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저는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고향의 안정된 직장, 가족, 친구들을 뒤로하고 사랑 하나만 믿고 떠나는 모험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말도 안 통하는 먼 나라에서 고생만 할 거다라며 눈물로 말렸지만 저는 태식 씨의 굳은 살 박인 손을 잡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 손이 저를 지켜줄 단단한 방패가 되어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던 구름 위 세상은 꿈만 같았습니다. 태식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집은 서울에 있어.
남산 타워도 보이고 봄이면 벚꽃도 피어. 당신이 오면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저는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깨끗한 아파트,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매일 밤 남편과 산책하는 평화로운 일상. 드라마에서 보던 한국의 모습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려 현실을 마주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항의 눈부신 조명과 세련된 사람들을 뒤로하고 우리는 공항철도와 지하철을 번갈아 타며 서울의 외곽으로, 더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점점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도착한 곳은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가파른 언덕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달동네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달과 가까워서 달동네라니 이름은 낭만적이었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태식 씨는 연신 미안해, 조금만 더 가면 되라며 제 짐까지 뺏어들고 앞장섰습니다. 땀으로 젖은 그의 등을 보며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멈춰 선 곳은 페인트 칠이 벗겨진 붉은 벽돌의 낡은 빌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간 곳은 1층도 2층도 아닌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습기가 확 끼쳐왔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태식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실 내가 보증을 좀 잘못 써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남은 돈으로 여길 얻었어. 미안해 아이술루. 정말 미안해. 내가 금방 돈 벌어서 이사 갈 거야. 진짜야.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알마티에서의 그 빛나던 삶을 버리고 선택한 결과가 이 축축한 지하방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전 세입자가 두고 간 낡은 장롱이 기울어진 채 서 있었고 벽지는 누렇게 들떠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는 물때가 껴 거무튀튀했고 화장실 타일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마치 세상 아래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나? 걸걸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였습니다. 태식 씨의 어머니,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몸에서는 비릿한 흙내음과 파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고 달려와 와락 껴안았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다. 아이고, 얼굴이 반쪽이네. 이 먼 데까지 시집 온다고 욕봤다. 시어머니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지만 저를 쓰다듬는 손길은 난로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녀는 비닐봉지에서 콩나물, 두부 그리고 신문지에 싼 생선을 주섬주섬 꺼내셨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하루 종일 채소를 팔고 남은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배고프제? 내 얼른 밥 차려줄게. 좀만 기다리라. 시어머니는 좁은 부엌으로 들어가 뚝딱뚝딱 요리를 시작하셨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 도마질 소리, 그리고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좁은 방을 채웠습니다. 잠시 후 낡은 밥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빨간 국물에 김치찌개, 노릇하게 구운 고등어, 그리고 고봉으로 담은 흰 쌀밥. 자, 들어라. 한국 사람은 밥심이다. 이거 묻고 힘내라. 시어머니는 숟가락에 생선살을 발라 제 밥그릇에 얹어주셨습니다. 낯선 냄새, 낯선 음식. 하지만 한 입 먹는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맵고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속이 풀리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와우노. 입에 안 맞나?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물으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너무 따뜻해서요. 너무 그리워서요. 알마티의 엄마가 끓여주던 수프 맛과는 전혀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의 온도가 똑같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훌쩍거리며 밥 한 그릇을 다 비우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안도하며 웃으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그 미소가 이 어두운 반지하 방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낮은 대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태식아, 이번 달 이자는 어찌 막았노? 옆집 철물점 김씨가 자꾸 돈 갚으라고 찾아온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주말에 공사판이라도 나가서 막을게요. 아이술루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저 사람 실망시키기 싫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보증 잘못 썼다는 말이 단순한 핑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해야 할 처지라는 것을 깨닫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알마티에서의 안정된 삶, 존경받던 직업.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제 선택이 후회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은 새벽배를 보고 나가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공장 잔업에 주말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몸을 혹사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아픈 허리를 두드리며 매일 시장으로 나가셨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저는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밖에 나가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고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죽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골목을 걷다가 의류 수거함 앞에 버려진 옷무더기를 보았습니다. 누군가 이사를 가며 버린 듯한 낡은 옷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찢어진 청바지와 유행 지난 벨벳 재킷이었습니다. 낡았지만 원단은 튼튼해 보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 옷들을 주워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옷들을 깨끗이 빨아 널었습니다. 햇볕에 마른 옷감의 냄새를 맡자 잊고 있었던 제 안의 열정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래, 난 마법의 손을 가진 아이술루였어.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카자흐스탄에서 가져온 반짓고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위를 들었습니다. 청바지를 뜯어내고 벨벳 재킷의 소매를 잘라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새로운 디자인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낡고 버려진 것들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방과 앞치마로 만들어 보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바느질에 매달렸습니다. 재봉틀이 없어 모든 것을 손바느질로 해야 했지만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청바지의 튼튼한 천을 바닥으로 삼고 그 위에 벨벳으로 카자흐스탄 전통 문양인 오유오와이유를 수놓았습니다. 붉은 실과 노란 실이 교차하며 꽃이 피어나고 덩굴이 뻗어나갔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이 천을 통과할 때마다 제 불안과 걱정도 함께 꿰매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시간, 비톡촉 전화를 피해 숨죽이는 시간들이 바느질을 통해 예술로 승화되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오셨을 때 저는 완성된 앞치마를 입고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청바지를 리폼에 만든 앞치마에는 화려하고 이국적인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야야, 그거 뭐고? 네가 맹근 기가? 세상에, 이게 아까 그 헌옷이라고?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앞치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 선물이에요. 시장에서 일할 때 입으세요. 서툰 한국말로 건네자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둘러보시며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내 평생 이런 호강을 다 누려보네. 시장 아줌마들이 다 부러워하겠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그 앞치마를 두르고 시장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시어머니는 빈손이 아니라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들고 헐레벌떡 들어오셨습니다. 며느라, 대박 났다. 시장 사람들이 이거 어디서 샀냐고 난리도 아니다. 옆집 생선가게 아줌마가 자기도 하나 맹글어 달란다. 돈 줄 테니까 제발 만들어 달란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쾅 하고 무언가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이자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돈 몇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 낯선 땅에서 제 재능이 통했다는 사실.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아름다움은 통한다는 사실이 저를 전율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일할 수 있어요. 바느질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이 갚아요. 나만 믿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물방울이 제 굳은 살 박인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 반지하 방은 작은 공방으로 변했습니다. 동네 곳곳에 버려진 헌옷들은 제게 보물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헌옷을 주워 해체하고 밤에는 술을 놓았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달동네에 옷잘 고치는 외국댁이 있다더라. 죽은 옷도 살려내는 금손이라더라. 처음에는 수선만 맡기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리폼을 의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원피스가 우아한 블라우스로 구멍난 코트가 세련된 조끼로 변신하는 마법을 보며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동네 통장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새댁, 솜씨가 너무 아까워서 그러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플리마켓이라는 게 있거든. 거기 나가서 한번 팔아볼래? 내가 자리 하나 마련해 줄게. 플리마켓. 벼룩시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물건들이 과연 밖에서도 통할까? 시장 할머니들이 아닌 젊은 한국 사람들도 좋아해 줄까?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의 응원에 용기를 냈습니다. 밤새 만들어둔 가방과 파우치, 앞치마들을 챙겨 주말 장터로 나갔습니다. 행사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세련된 핸드메이드 제품들이 질비한 가운데 헌옷으로 만든 제 물건들은 조금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좌판을 지켰습니다. 얼마예요? 한참이 지나 누군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안경을 쓴 젊은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만든 청바지 리폼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자수, 카자흐스탄 문양 맞죠?
저 중앙아시아 여행 갔을 때 봤어요. 세상에 한국에서 이걸 보다니. 너무 예뻐요. 그녀의 한마디에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거 진짜 손으로 한 거야? 색감이 너무 독특하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네. 사람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알마티 국립극장 무대 뒤에서 느꼈던 그 희열이 이곳 서울의 작은 장터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준비해간 물건은 2시간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빈 가방을 들고 집에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저 멀리 골목 어귀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환한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춥고 습한 지하 감옥이 아닙니다. 이곳은 제 꿈이 다시 자라나는 비옥한 화단입니다. 비록 지금은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이방인이지만 제 손끝에는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을 마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믿어주는 가족이 있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는 오늘 번 돈으로 산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곰팡이 냄새를 덮어버립니다. 저는 상추에 고기를 싸서 남편 입에 넣어주고 시어머니 입에도 넣어드립니다. 오물오물 씹으시며 꿀맛이다라고 외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다짐합니다. 내일은 더 예쁜 꽃을 수놓을 것입니다. 낡은 옷에 새 생명을 불어넣듯 우리 가족의 삶에도 희망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차갑지만 더 이상 춥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 난로가 활활 타오르고 있으니까요. 저는 바늘을 듭니다. 한국에서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플리마켓에서의 그날 이후 제 삶의 시계바늘은 전보다 2배, 아니 3배는 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수익금으로 받아든 지폐의 감촉이 지문 사이사이에 문신처럼 새겨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짓누르고 있는 거대한 빚더미라는 바위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망치였습니다. 저는 그 망치를 쥐고 쉴 새 없이 내리쳐야만 했습니다. 잠시라도 손을 멈추면 저 곰팡이 핀 벽지 뒤에 숨어있는 빚쟁이들의 그림자가 다시 우리를 덮칠 것만 같은 공포가 등 뒤를 서늘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동네 골목 어귀의 의류 수거함은 이제 저의 보물 창고가 되었습니다. 새벽녘 가로등이 채 꺼지기도 전에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섭니다. 남들이 버린 옷가지들이 수북이 쌓여있는 수거함을 뒤지는 일은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혹시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까, 가난한 외국인 며느리라고 흉을 보지 않을까 싶어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찢어진 청바지 한 장이 제 손을 거쳐 세상에 하나뿐인 숄더백으로 변신하고 그것이 누군가의 어깨에 걸려 팔려나가는 것을 본 뒤로는 부끄러움 따위는 사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매의 눈으로 옷무더기를 살폈습니다. 유행 지난 가죽 재킷의 등판은 튼튼한 가방 밑바닥이 될 수 있었고 목 늘어난 니트의 화려한 패턴은 쿠션 커버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묻고 냄새나는 옷들을 한아름 안고 돌아올 때면 제품에서는 낡은 옷 냄새가 아니라 미래의 희망 냄새가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세탁입니다. 좁은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 빨래판에 옷을 문지릅니다. 고무장갑을 끼지 않으면 손이 터질 것 같았지만 옷감의 상태를 손끝으로 확인해야 했기에 저는 맨손을 고집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 비누를 칠해 북북 문지를 때마다 손마디가 욱신거렸지만 검은 때가 빠지고 본래의 색이 드러나는 옷들을 보면 고통도 잊혀졌습니다. 헹군 물에 섬유유연제를 풀고 옷을 담가두면 좁은 반지하 방 가득 라일락 향기가 퍼졌습니다. 그 향기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를 잠시나마 덮어주었고 저는 그 향기 속에서 비로소 숨을 깊게 들이마실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작업은 남편 태식 씨가 출근한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에 작업대를 펴고 앉습니다. 작업대라고 해봤자 낡은 밥상을 2개 붙여놓은 것이 전부였지만 그곳은 저만의 신성한 영토였습니다. 가위를 드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빚에 쫓기는 가난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옷감의 결을 읽고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는 저는 카자흐스탄 국립 극장의 수석 디자이너 못지않은 예술가였습니다. 싹둑싹둑 가위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면 제 머릿속의 복잡한 잡념들도 함께 잘려나갔습니다. 바지통을 뜯어내 치마폭으로 만들고 셔츠의 깃을 떼어내 파우치 장식으로 만드는 과정은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짜릿했습니다. 점심시간도 아까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국에 말아 허겁지겁 마시듯 넘기고는 다시 바늘을 잡았습니다. 재봉틀이 없으니 모든 것은 제 손끝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두꺼운 청바지 원단을 겹쳐 바늘을 밀어 넣을 때면 손가락 끝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또 박혀 이제는 손가락 끝이 돌멩이처럼 딱딱해졌지만 그래도 바늘은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골무를 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바늘귀가 손톱 밑을 찔러 붉은 피가 맺히기도 했습니다. 핏방울이 맺힌 손가락을 입에 물고 쪽 빨아낸 뒤
반창고를 대충 감고 다시 바늘을 잡았습니다. 피가 묻은 옷감은 팔 수 없으니까요. 아가, 좀 쉬엄쉬엄 해라. 니 그러다 골병 든다. 시어머니는 곁에서 실타래를 정리해 주시며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굽은 등을 펴지도 않고 바느질에 몰두하는 며느리가 안쓰러우신지 자꾸만 과일을 깎아오시고 물을 떠다 주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 튼튼해요. 이거 오늘까지 다 만들어야 내일 플리마켓 나가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좁은 방바닥에 양반 다리를 하고 하루 종일 앉아있다 보니 다리는 저려오고 척추뼈 마디마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 플리마켓에서 명함을 주고 간 옷가게 사장님이 샘플을 20개나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샘플들이 마음에 들면 정기적으로 물건을 납품받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긴다는 뜻이었고 남편이 더 이상 위험한 공사판을 전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희망 하나가 저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태식 씨가 돌아오면 좁은 방은 작업실에서 다시 가정집으로 변신합니다. 옷가지와 자투리 천들을 한쪽 구석으로 밀어놓고 밥상을 펴면 하루 종일 떨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모입니다. 태식 씨는 파스 냄새가 진동하는 몸으로 들어와서도 제 손부터 살폈습니다.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은 제 손을 잡고 그는 매번 울상을 지었습니다. 아이술루 제발. 내가 더 열심히 할게. 당신 손이 이게 뭐야? 이러다가 그 예쁜 손 다 망가지겠어. 그는 제 손에 연고를 발라주며 속상했습니다. 거친 그의 손바닥이 제 손등을 스칠 때마다 느껴지는 까칠한 감촉이 오히려 저를 더 슬프게 했습니다. 태식 씨, 나 행복해요. 내 손으로 당신 도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면 빚 다 갚고 이사 갈 수 있잖아요. 햇빛 잘 드는 2층 집으로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주문량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아줌마들의 아름아름 주문이더니 플리마켓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옆 동네, 그 옆 동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블로그를 보고 택배 주문을 하고 싶다는 연락까지 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배달원이 되었습니다. 완성된 옷을 곱게 포장해 보자기에 싸서 들고 나가시면 동네 어귀에서 기다리던 손님들이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꼬깃꼬깃한 지폐 뭉치를 들고 들어오시는 날이면 우리 집 밥상에는 고기 반찬이 올라왔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숫자를 볼 때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습니다. 피곤함은 사라지고 더 일하고 싶다는 욕구만이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상 징후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 시어머니가 별미라며 청국장을 끓이셨습니다. 구수한 콩 냄새가 방 안가득 퍼지자 평소라면 군침을 흘렸을 제가 갑자기 코를 막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고 속을 개원했습니다. 위에까지 쏟아내고 나서야 진정이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가, 와 그라노. 어디 체했나? 놀란 시어머니가 등 두드려주시며 물 한 컵을 건네셨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먹은 게 체했나 봐요. 아니면 잠을 좀 못 자서 그런가.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작업을 했으니 소화가 안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걱정스런 얼굴로 소화제를 챙겨주셨고 저는 그것을 털어넣고 다시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약을 먹었으니 곧 괜찮아질 거라 믿으면서요. 그날 이후로도 어지럼증은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바늘귀를 꿰려는데 눈앞이 침침해지고 사물이 2개로 겹쳐 보였습니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면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에 벽을 짚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천근만근 무거웠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그저 과로 탓으로 돌렸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긴장한 탓이겠지.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렇겠지. 제 몸이 보내는 적신호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지금 아프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다음 주까지 납품해야 할 물량이 산더미였고 이번 달에 갚아야 할 이자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태식 씨와 시어머니의 만류는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여보, 이번 주문만 받고 당분간 쉬자. 응? 당신 얼굴이 너무 안 좋아. 핏기가 하나도 없어. 남편은 제발 병원에 가보자며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웠습니다. 그 돈이면 원단을 더 살 수 있고 빚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갚을 수 있는데 단순한 피로 때문에 비싼 병원비를 쓴다는 것은 저에게 용납할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괜찮아요.
나 알마티에서도 밤샘 작업 많이 했어요. 이 정도는 끄떡없어요. 다다음 달이면 원금 일부도 갚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참아요. 저는 오히려 남편을 다독이며 밤늦도록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간, 홀로 스탠드 불빛 아래서 바느질을 하는 그 고요한 시간이 저에게는 전쟁 같은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사각사각 바늘이 천을 통과하는 소리에 맞춰 제 꿈도 한 땀 한 땀 이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편집숍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제 리폼 가방을 본 숍 매니저가 독특한 디자인에 반했다며 매장에 정식으로 입점시키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신상품 신개를 만들어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개. 혼자서 손바느질로 일주일 안에 만들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제안을 덥석 받아 물었습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우리는 더 이상 헌옷 수거함을 뒤지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어머니, 저 일주일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작업만 할게요. 밥도 방으로 넣어주세요. 저는 비장한 각오로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뜯어말렸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지옥의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20시간을 앉아서 바느질만 했습니다. 잠은 쪽잠으로 때우고 끼니는 김밥 한 줄로 해결했습니다. 손가락은 퉁퉁 부어올라 주먹이 쥐어지지 않을 정도였고 어깨에는 돌덩이를 얹어놓은 듯한 통증이 계속되었습니다. 작업 5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마감 시간은 다가오는데 아직 완성해야 할 가방이 10개나 남아있었습니다. 초조함에 손놀림을 빨리 했습니다. 방 안은 원단 먼지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는 탁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싶었지만 찬 바람이 들어오면 손이 굳어 작업 속도가 느려질까봐 꼭 참았습니다. 새벽 3시. 고요한 정적 속에 바늘이 천을 뚫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마지막 매듭을 짓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속이 뒤틀리는 듯한 메스꺼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훨씬 강렬했습니다. 입안에 신물이 고이고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 없는 구역질에 저는 입을 틀어막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닥이 늪처럼 저를 빨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겨우 일어서서 벽을 짚었는데 시야가 급격히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화려한 원단들이 검은 점으로 변해 흩어졌습니다. 윙마이너스 하는 이명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누군가 경고 사이렌을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아직 다 못했는데. 이거 마저 해야 하는데. 정신력으로 버텨보려 했지만 몸은 이미 제 통제를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천장이 비스듬히 기울어지더니 스탠드 불빛이 혜성처럼 긴 꼬리를 그리며 멀어졌습니다. 태식 씨. 남편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바람 빠지는 소리만 흩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빠르게 뛰다가 어느 순간 툭 하고 끈이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바늘이 슬로 모션처럼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몸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차가운 장판 바닥이 뺨에 닿는 느낌을 마지막으로 저의 의식은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닫힌 방문 너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덜 닫힌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만이 쓰러진 제 머리카락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저를 집어삼키기 직전 희미하게 아랫배가 묵직하게 당겨오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겨를도 없이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날카로운 자극과 함께 하얀 천장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 마치 젖은 솜이 눈 위에 얹혀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귓가에서는 규칙적인 기계음이 B-B- 하고 울리고 있었고 제 팔뚝에는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서늘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흐릿한 시야가 점차 선명해지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기도하듯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편 태식 씨의 정수리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간헐적으로 들썩이고 있었고 제 손등 위로 뜨겁고 축축한 무언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남편의 눈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끊어졌던 기억의 필름이 촤르륵 소리를 내며 되감기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재봉틀 대신 손바느질을 하던 기억, 갑자기 찾아온 메스꺼움, 그리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던 마지막 순간까지. 식씨. 제 목소리는 모래알을 씹은 듯 거칠고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 작은 부름에 태식 씨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과 콧물로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다시 오열을 터뜨리며 제 손을 자신의 볼에 비볐습니다. 아이솔로, 정신이 들어? 나 알아보겠어?
세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커튼이 거칠게 젖혀지며 시어머니가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신발 한 짝은 어디 갔는지 맨발에 슬리퍼만 신은 채였고 늘 입으시던 몸빼 바지에는 흙먼지가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아가, 며느라, 아이고 내 새끼야. 시어머니는 침대 난간을 붙잡고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으셨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제 얼굴을 어루만지는 시어머니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엄격해 보였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 옆 모니터를 확인하고는 태식 씨와 시어머니 그리고 저를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정신이 드십니까?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영양실조의 과로가 심각해요. 혈압도 너무 낮고요. 의사 선생님의 꾸중 섞인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이내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건 아기들은 아주 건강하다는 겁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9주 차입니다. 그것도 쌍둥이네요.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쌍둥이? 임신? 제가 잘못 들은 것일까요? 멍하니 의사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태식 씨가 입을 딱 벌린 채 의사 선생님을 바라보며 되물었습니다. 네, 쌍둥이요? 우리 아이 술루가 아기를 가졌다고요? 네, 2개의 심장 소리가 아주 힘차게 들립니다. 산모가 이렇게 몸을 혹사시켰는데도 아이들이 버텨준 게 기적입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유산될 수도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시어머니가 제 침대 위로 엎어지며 대성통곡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노망이 났지. 임신한 며느리한테 그 무거운 짐을 나르게 하고 밤새 바느질을 시키고. 내가 죽일년이다.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시어머니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펑펑 내리치며 우셨습니다. 태식 씨 역시 제 손을 잡은 채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아내를, 며느리를 혹사시켰다는 뼈저린 죄책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와 준 새 생명에 대한 벅찬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아랫배에 가져다 댔습니다. 납작하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제 뱃속에 2개의 작은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향 알마티의 엄마가 늘 말씀하셨던 아기는 신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그렇게 병실이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들어와 다른 환자분들 계시니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말하면서도 눈가를 훔치며 휴지를 건네줄 정도였습니다. 한바탕 눈물바다가 지나가고 나자 현실적인 걱정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병원비, 응급실에 입원까지 했으니 돈이 얼마나 나올까? 저는 태식 씨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병원비, 우리 돈 없는데. 제 말에 태식 씨가 눈물을 닦으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할게. 사채를 써서라도 낼 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마. 그때 차트를 정리하던 간호사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산모님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세요? 한국에는 임산부 바우처라는 게 있어요. 국가에서 임신이랑 출산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카드인데 쌍둥이는 지원금이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보건소에 등록하면 영양제도 공짜로 주고요. 병원비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맥이 탁 풀렸습니다.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은 들었지만 외국인인 저에게까지 이런 혜택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태식 씨와 시어머니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았습니다. 잠시 후 저는 휠체어를 타고 초음파실로 이동했습니다. 최신식 기계가 질비한 초음파실은 마치 우주선 내부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배에 따뜻한 젤을 바르고 기구를 문지르자 모니터 화면에 흑백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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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들리시죠? 이게 아기들 심장 소리예요. 여기 콩알만 한 게 첫째, 저기 숨어있는 게 둘째입니다.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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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마치 말발굽 소리처럼 힘차고 빠른 박동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살면서 들어본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고 웅장했습니다. 낯선 땅, 차가운 반지하 방에서 외롭게 버텨온 저에게 엄마, 우리 여기 있어요. 힘내요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의 작은 점 2개를 바라보며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내 손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들에게만큼은 따뜻한 햇살을 선물하겠다고 말입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잿빛으로만 보이던 서울의 하늘이 파랗게 보였고 매캐하던 매연 냄새조차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택시 뒷좌석에서 시어머니는 제 손을 한시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부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라. 밥도 내가 묵여주고 세수도 내가 시켜줄 끼다. 니는 그냥 숨만 쉬고 있어라. 알았제?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와 남편의 아이술루 여왕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 쪽에는 두꺼운 담요를 덧대어 냉기를 막았고 남편은 어디서 구해왔는지 푹신한 라텍스 매트리스를 깔아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가장 비싸다는 딸기와 한우를 사오셨습니다. 평소라면 비싼데 뭐하러 샀어요 라고 말렸겠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니 감사히 받아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몸은 편안해졌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누워만 있는 동안 남편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나가야 했고 시어머니도 관절염 약을 드시면서 장사를 하셔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고생하는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올 때마다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손이 근질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늘과 실을 잡고 살아온 저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만 있으라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새로운 디자인 아이디어가 떠다녔습니다. 아기 옷은 어떻게 만들까? 임산부를 위한 편한 원피스는 없을까? 상상의 나래가 펼쳐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장사를 나가신 틈을 타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작업대에 앉는 것은 금지당했기에 저는 침대에 기대 앉아 자투리 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지난번 작업하고 남은 아주 작은 천 조각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버리기 아까워 모아둔 손바닥만 한 천들이었습니다. 저는 바늘과 실을 꺼냈습니다. 딱 하나만,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만들어보자. 저는 뱃속의 아기들을 생각하며 아기 신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면 셔츠 자투리로 안감을 대고 겉에는 벨벳 조각을 이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콩알만 한 신발 코 위에 노란색 실로 작은 병아리를 수놓았습니다. 사각사각. 천을 뚫는 바늘 소리가 들리자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며 안정을 찾았습니다. 역시 저는 바느질을 해야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인가 봅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제 손바닥 위에 앙증맞은 아기 신발 한 켤레가 완성되었습니다. 알마티의 전통 문양이 들어간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신발이었습니다.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제 개인 SNS에 올렸습니다. 친구도 별로 없는 계정이었지만 그냥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우리 쌍둥이를 위한 첫 선물. 엄마가 만든 첫 신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사진을 올리고 나니 피로가 몰려와 저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이 제 발을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심심했지? 미안해, 주말에는 꼭 같이 있어줄게. 아니에요. 나 푹 잤어요. 태식 씨야말로 힘들죠. 우리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징마이너스. 끊임없이 울리는 진동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SNS 알림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숫자가 수천 개를 넘어가고 있었고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거 어디서 파나요? 금손이시네요. 주문 제작 안 되나요? 우리 아기 돌잔치 때 신기고 싶어요. 제발 팔아주세요. 디자인이 너무 유니크해요. 외국 브랜드인가요? 알고 보니 유명 육아 인플루언서가 제 사진을 공유하면서 이런 감성 처음 본다. 태교 여행 갈 때 신기고 싶다라고 글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진 것입니다. 얼떨떨해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 작가님. 저예요. 강남 편집숍 매니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매니저님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작가님, 지금 인터넷 보셨어요? 난리가 났어요. 지난번에 납품해주신 리폼. 가방 50개, 오늘 오픈하자마자 30분 만에 완판됐어요. 줄 서서 사갔다고요. 네? 완판이요? 30분 만에요? 네. 그리고 지금 손님들이 그 아기 신발 사진 들고 와서 이거 언제 들어오냐고 문의가 빗발쳐요. 작가님, 지금 몸조리 중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계약 다시 해야겠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다시. 무슨 계약이요? 정식 브랜드 런칭이요. 단순히 납품받는 게 아니라 작가님 이름을 건 단독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아이술루 라인으로요. 투자자가 나타났어요. 작업실도 지원해주고 보조 직원도 붙여주겠대요. 지금 당장 계약금 입금해드릴 테니까 제발 우리랑 같이 해요.
매니저님이 부른 계약금의 액수는 제가 한국에 와서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큰 금액이었습니다. 아니, 태식 씨가 1년을 꼬박 일해도 모으기 힘든 큰돈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태식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나쁜 소식이야?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차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제 바느질이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식 씨, 우리 이제 빚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당신 이제 위험한 공사판 안 나가도 돼. 우리 아기들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매니저님과의 통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남편의 입이 점점 벌어졌습니다. 마침 장사를 마치고 들어오시던 시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쟁랑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스테인리스 그릇들이 바닥을 굴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카노? 며느라, 그게 참말이냐? 네가 만든 게 다 팔렸다고? 브랜드? 그게 뭐고? 어머니, 제 이름으로 된 가게가 생긴대요. 사람들이 제 물건을 사고 싶어서 줄을 섰대요. 시어머니는 저를 와락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녀의 옷에서 나는 흙냄새와 땀냄새가 오늘따라 향기롭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안은 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 아이술루. 정말 고마워. 내가 못난 놈이라 당신 고생만 시켰는데. 당신이 우리 집을 살렸어. 그날 밤 저는 다시 자투리 천상자를 열었습니다. 이제는 숨어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허리에 쿠션을 받쳐주었고 시어머니는 따뜻한 유자차를 타오셨습니다. 저는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감들이 붓끝을 타고 종이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광활한 초원, 한국의 아름다운 기와 선, 그리고 우리 쌍둥이들의 심장 소리. 이 모든 것을 담은 옷을 만들 것입니다. 누군가의 낡은 옷이 제 손을 거쳐 누군가의 가장 소중한 옷이 되는 기적. 그것은 제가 가진 유일한 마법이었습니다. 매니저님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본사 미팅 가능하실까요? 계약서 준비해 놓겠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네, 가능합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핸드폰 화면 위로 전송 완료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그 네 글자가 마치 제 인생의 이막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던 찬바람도 이제는 시원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반지하의 어둠은 걷히고 제 인생의 가장 화려하고 따뜻한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얘들아, 들었지? 엄마가 해냈어. 이제 우리 행복해질 일만 남았어. 내일이면 저는 더 이상 가난한 이방인 노동자가 아닌 디자이너 아이술루라는 이름으로 세상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저는 계약서에 찍을 도장을 찾기 위해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을 계약서의 서명란에 꾹 눌렀을 때 제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이 위로 선명하게 찍힌 제 이름 석자, 아니 빨간 도장 자국이 마치 제 인생의 신호등을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꾸는 스위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사무실, 통유리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와는 다른 차원의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풍경 속에 서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대표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작가님. 그 작가님이라는 호칭이 낯설면서도 가슴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은행 어플 알림이었습니다.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찍힌 숫자를 보고 저는 길 한복판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0이 몇 개인지 세어보고 또 세어보았습니다. 그것은 남편 태식 씨가 위험한 공사판에서 1년 넘게 땀 흘려야 겨우 만져볼 수 있을까 말까 한 큰돈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제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 쿵쿵 울렸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은 태식 씨 그리고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고 익숙하고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몸은 괜찮아? 걱정부터 앞서는 그 목소리에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태식 씨, 우리 이제 살았어. 정말 살았어. 그날 저녁 우리 집 밥상에는 처음으로 소고기구이가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기를 굽는 내내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남편은 상추쌈을 싸서 제 입에 넣어주느라 바빴습니다. 우리는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계약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빚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 창구에 앉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나오는 길, 남편은 은행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그 깊은 숨소리를 들으며 저도 몰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남편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돌덩이를 제가 치워줄 수 있어서, 그 굽은 등을 펴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본격적인 브랜드 런칭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위해 작업실을 따로 마련해 주었지만 저는 집에서 작업하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아직 어린 쌍둥이들을 품고 있기에 안정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곁에서 일할 때 가장 영감이 잘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태식 씨는 다니던 공사판 일을 그만두고 제 매니저이자 물류 담당 직원이 되었습니다. 험한 현장에서 다칠까봐 늘 노심초사했는데 이제 제 곁에서 원단을 나르고 배송 박스를 포장하는 그를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시장 좌판을 정리하고 저의 든든한 고문이자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면 그것은 곧 중년 여성들에게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아이술루라는 이름의 브랜드는 런칭과 동시에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카자흐스탄의 화려한 전통 문양과 한국의 실용적인 디자인이 결합된 옷들은 독특하면서도 편안하다는 입소문을 탔습니다. 특히 제가 SNS에 올렸던 아기 신발과 인부복 라인은 출시되자마자 품절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제가 만든 옷을 입고 방송에 나오기도 했고 잡지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몸은 무거워졌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드디어 그 지긋지긋했던 반지하 방을 탈출했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은 언덕 위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남양이라 하루 종일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는 집이었습니다. 이삿날 짐을 다 옮기고 텅 빈 반지하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 물이 새던 천장, 우풍이 심했던 창문. 지옥 같았던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고 웃으며 희망을 키웠습니다. 안녕, 나의 고단했던 시절아. 저는 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네며 굳게 닫힌 철문을 뒤로하고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새집 거실에 앉아 쏟아지는 햇살을 맞으며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네. 우리 며느리 덕분에 내 말년에 복이 터졌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은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들은 세상이 궁금했는지 조금 일찍 신호를 보냈습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새벽, 작업대에서 마지막 샘플을 확인하고 있는데 아랫배에서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진통인가 싶어 호흡을 가다듬었지만 통증은 점점 규칙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찾아왔습니다. 여보. 자고 있던 남편을 깨우자마자 집안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미리 싸둔 출산 가방을 챙기셨고 남편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진통 때문에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혹시나 아이들이 잘못될까봐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만실의 조명은 눈이 시릴 정도로 밝았습니다. 진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에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남편은 제 머리맡에서 손을 잡아주며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힘주세요. 산모님 조금만 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의 다급한 외침 속에 저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정신이 아득해질 무렵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응애, 응애. 첫째가 나오고 곧이어 5분 뒤 둘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 딸 쌍둥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간호사가 핏덩이 같은 아이들을 제 가슴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따뜻하고 묵직한 생명의 무게. 꼬물거리는 작은 손가락과 터질 듯 붉은 얼굴을 보자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낯선 땅에 도착해 느꼈던 두려움, 차가운 반지하 방에서의 추위, 밤을 새워 바느질하던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 아이들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겪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을 보며 소리내어 울었고 밖에서 기다리던 시어머니도 들어오셔서 제 땀 젖은 이마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고생했다, 내 새끼. 정말 장하다. 아이들의 이름은 태양과 바다로 지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뜻에서 남편과 제가 머리를 맞대고 지은 이름입니다. 태양이와 바다가 태어난 후 우리 집은 웃음소리가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두 아이를 돌보느라 잠은 부족하고 몸은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방긋 웃어주는 베넷짓 한 번이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육아의 달인이셨습니다. 제가 일을 할 때면 쌍둥이를 업고 어르고 달래가며 키워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도 브랜드 아이술루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1년 뒤 태양이와 바다의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호텔 뷔페가 아닌 우리 마당에서 조촐하게 치른 잔치였습니다. 하지만 하객은 그 어느 잔치보다 특별했습니다. 고향 카자흐스탄에서 부모님과 동생들이 비행기를 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공항 입국장에서 부모님을 뵙는 순간 저는 달려가 어머니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화면으로만 보던 손주들을 직접 안아본 아버지는 연신 껄껄 웃으시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양가 사돈이 한자리에 모여 말이 통하지 않아도 술잔을 기울이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 그것은 제가 꿈꾸던 가장 완벽한 행복의 그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과 테라스에 앉아 맥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멀리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기억나? 우리 처음 왔을 때 저기 보이는 불빛 중에 우리 집은 하나도 없다고 슬퍼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저 불빛들이 저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 수많은 불빛 속에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가 따뜻하게 빛나고 있으니까요. 태식 씨, 나 사실 그때 많이 무서웠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하지만 당신이랑 어머니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제 말에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줘서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성공이 가져다준 가장 큰 기쁨은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익금의 일부를 모아 다문화 센터에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센터에 나가 저처럼 한국에 시집온 이주 여성들에게 바느질과 재봉 기술을 가르치는 수업을 열었습니다. 서툰 한국말로 힘들어하고 낯선 문화에 적응하느라 눈물 흘리는 그녀들을 보면 마치 거울 속의 옛날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베트남에서 온 앳된 새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을 때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해주었습니다. 당연하죠. 저를 보세요. 반지하에서 헌 옷을 뜯어 만들던 제가 지금은 제 브랜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당신의 손끝에도 마법이 숨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 응원에 희망을 얻고 눈을 반짝이는 수강생들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받은 사랑과 기적을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어제는 읍내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예전에 장사하던 자리에 들러 주변 상인분들에게 떡과 옷을 선물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동석이 엄마 며느리 아니야? 테레비 나오고 아주 출세했어. 시장 할머니들이 제 손을 잡고 반가워하셨습니다. 촌스러운 외국댁이라고 수군대던 분들이 이제는 저를 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십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분들의 따가운 시선조차 저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었음을 알기에 이제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제가 시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자수를 팔지 않았다면 지금의 아이술루는 없었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잠든 쌍둥이들의 천사 같은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양이는 아빠를 닮아 씩씩하게 자고 있고 바다는 저를 닮아 긴 속눈썹을 파르르 떨며 잠들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날 세상은 제가 겪었던 세상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차별 없는 곳이기를 바랍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엄마의 고향이 다르다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는 오늘도 바늘을 듭니다.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디자이너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작업실 창문을 여니 싱그러운 봄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마당에는 시어머니가 심어놓은 상추와 고추 모종이 파릇파릇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남편은 마당에서 아이들과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네요. 까르르 넘어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2층 작업실까지 날아옵니다. 저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그 풍경을 눈에 담습니다. 행복이라는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집 마당에 가족들의 웃음 속에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제 코리안 드림은 이제 완성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시련이 닥칠지 모릅니다. 사업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아이들을 키우며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춥고 어두웠던 반지하의 겨울을 이겨내고 꽃을 피운 저력이 제 안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든든한 가족과 이웃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반짓고리를 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가져온 손때 묻은 그 반짓고리는 제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보물입니다. 저는 실을 바늘 귀에 꿰며 다짐합니다. 내 옷을 입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내 이야기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늘이 천을 통과할 때마다 희망을 깃고 사랑을 엮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도 내일도 저만의 아름다운 무늬를 세상에 수놓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 아이술로의 행복한 바느질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모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